반갑습니다. 지금 우리 하는 학습지랑은 조금 형태가 다르죠? 네, 이거는 제가 매년 이제 업데이트하는 PPT인데, 인강은 우리 학습지를 띄워놓고 하는 것보다 제가 자료도 많이 넣어놓고 한 PPT가 더 좋을 것 같아서 이걸로 이제 진행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근대사, 이제 한국 근대사 들어와서 학습지도 바뀐 것도 있지만 아이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그리고 사실 좀 어렵기도 해요. 내용 자체가 뭐 조약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사건도 굉장히 촘촘하게 있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 일제강점기 들어가게 되면 무슨 단체, 뭐 누구, 뭐 해서 사람과 뭐 단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사건도 워낙 촘촘하게 많이 있고, 그래서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인강을 잘 봐주는 것도 저는 뭐 매우 고맙고 좋은 일이지만, 수업 때 잘 들어야 아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 더 좋을 겁니다. 아마 독학으로 그냥 외우려고 하면 진짜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제 도와주기 위함이니까 그걸 유념을 해서 좀 잘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그 첫 번째가 이제 중심이 되는 인물이 흥선대원군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업 때도 흥선대원군에 대한 이제 인물에 관한 영상을 아주 길게 봤었고요. 그리고 흥선대원군이 당시 이제 국내 문제, 국외 문제 이렇게 나눠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잖아요. 이 문제점들에 대해서 흥선대원군은 어떤 정책을 했는가, 어떤 대응을 했는가, 흥선대원군의 이 정치는 어떠했는가 이런 부분을 우리 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9세기 중엽의 국내의 정세를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국내는 우리 세도 정치가 나타나서 정치 기강이 굉장히 문란하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메간 매직 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데, 메간 매직을 하니까 이 탕가놀이들이 농민들을 엄청나게 수탈한다고 했잖아요. 그것이 나타난 것이 바로 삼정의 문란이고, 이 세 가지 세금, 이 삼정의 문란으로 인해서 결국 농민들이 못 살겠다라고 농민봉기가 일어나는, 그러니까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전부 다 엉망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국외적으로 봤을 때도 서양 열강이 아주 침략적인 접근을 해오는 이양선의 출몰이라든지, 뭐 그리고 뭐 다양 이제 러시아가 연해주를 획득했다든지, 청과 일본이 막 개항을 하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조선에 대해서 통상 요구를 하고 위협을 가해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시점에 아주 어린 나이에 12살에 왕으로 즉위한 인물이 바로 흥선대원군의 아들 고종이죠. 그래서 아빠인 흥선대원군이 대신 정치를 해줍니다. 그래서 흥선대원군의 집권기가 나타나게 되는데, 고종이 성장을 해서 10년 후에 친정을 할 때까지 딱 10년간 흥선대원군의 집권기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요게 이제 이양선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상한 모양의 배라고 생각해도 되고 이상한 서양 배라고 생각을 해도 됩니다. 우리 얘기했지만 이 상선이지만 상선이 그냥 단순하게 상인배가 아니고 다 이제 무장을 한 상태였다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네, 연해주가 바로 요기입니다. 요기를 러시아가 획득하게 되면서 우리랑 국경을 맞닿게 된 거죠. 그래서 새로운 이제 위협으로 다가오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흥선대원군의 내정개혁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일단 목표는 왕권 강화, 그리고 국가 재정도 확보를 해야 되고요. 왕권 강화, 민생 안정의 목표를 두고 나타났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정치를 다시 원래대로 돌리고 싶으면 일단은 이 세도 정치를 하고 있는 안동김씨 세력을 다 몰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안동김씨 세도 가문이 권력을 이제 집중해서 이 국정을 마음대로 휘두르고 있던 이 비변사를 폐지시켰습니다. 그 다음 삼정의 문란을 이제 시정을 했는데, 우리 수업 때도 설명했지만 삼정이라고 하는 건 세 가지 세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전정, 군정, 환정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전정 밭전자입니다. 그래서 토지세에 관한 얘기고요. 그리고 군정은 군력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환정은 원래 황곡입니다. 이거 우리 수업 때 다 설명을 했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삼정해물라는 원래 기준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걷어갔고 각종 뭐 수수료 명목으로 뭐 각가지 뭐 이유를 붙여서 더 많은 세금을 더 많이 뜯어갔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토지세는 뭐 특별한 것은 없었지만 군정 같은 경우는 군포를 낸다고 했죠. 군포. 근데 이 군포를 걷어가는 게 네 가지 이제 군정의 문란이 나타났다고 했잖아요. 인징, 그리고 족징, 그리고 황구첨정, 백골징포. 이건 뭐 우리 중요한 거 아니니까 이렇게 이제 군정이 굉장히 심각하게 나타났는데 그걸 이제 시정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바로 호포제라고 한다는 거죠. 원래 군정의 부가 기준은 15세에서 60세까지 성인 남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성인 남자. 근데 그게 아니고 이 기준을 호로 바꿉니다. 호. 호는 우리 뭐 아파트 몇 동 몇 호, 몇 호 있죠. 몇 호, 몇 호, 몇 호, 몇 호. 이건 각각 하나의 가구잖아요. 집. 이 집을 기준으로 해서 세금을 부과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집에 아들이 몇 명 있고 몇 명 있고 이거는 중요치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세금을 좀 줄여준 형태, 부담을 줄여준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후포제에는 드디어 누구도 포함이 되었다? 조선에서 아주 좋은 특권층, 바로 양반이잖아요. 양반도 드디어 세금을 내게 됐다는 것입니다. 요 그래프로 보면 확연히 딱 티가 나는데 호포제 실시 전에는 노비는 당연히 면제입니다.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을 안 내요. 근데 면제층 양반이 49%를 차지하고 있고요. 양인은 15%밖에 안 되는데 얘들이 세금을 전부 다 내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호포제를 실시하게 되면 관리는 일단 다 면제입니다. 근데 드디어 양반도 이제 세금을 내게 되면서 전체 한 74% 정도가 세금을 내게 됐고 그만큼 농민들의 부담은 좀 줄 수 있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하지만 양반들에게 있어서 역을 납부해라고 한 것은 양반의 자존심, 양반의 위신 이런 거에 엄청난 스크래치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이제 거부하는 반응이 일어나니까 흥선대원이 머리 좋아요. 그래서 그러면 너희 내면 좀 너희 이름으로 내면 좀 그러니까 집안의 노비 이름으로 대신 납부해라 라고 해서 이제 어떻게든 거두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서 실시했던 것이 호포제고요. 다음에 황곡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세금이 아니죠. 황곡은 원래 빈민을 구제해주는 아주 좋은 복지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먹고 살기 힘들 때 춘궁기 이런 때에다가 쌀을 이제 빌려주는 거죠. 빌려줬다가 수확하면 이제 먹을 게 좀 생기니까 그때는 약간의 이자, 아주 약간의 이자만 쳐가지고 나라에 이제 갚을 수 있도록 한 운영되던 것이 이제 황곡입니다. 근데 이 황곡을 가지고 중간에 관리들이 장난치는 거죠. 이거를 고리대처럼 써먹는 겁니다. 굉장히 높은 이자를 매기고 그리고 뭐 단순히 뭐 고리대만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빌릴 생각이 없는데도 강제로 대여시킨 다음에 고리를 때려서 엄청나게 많이 걷어가고 그리고 장부를 조작하는 겁니다. 회계장부. 하나 빌렸는데 4개 막 빌렸다고 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 빌려줄 때도 온전한 쌀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뭐 절반 정도는 자기가 갖고 관리가 나머지 거기에는 뭐 모래나 겨울 이런 거 섞어가지고 아주 뭐 썩은 쌀 이런 것들을 막 빌려준 다음에 온전한 쌀로 되갚게 하는 거죠. 고리를 때려서. 그런 식으로 이제 관리들의 부정부패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심각했던 것이 바로 황곡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제 시정하기 위해서 실시한 것이 바로 사창제입니다. 우리 개인 사자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그렇다고 해서 개인이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황곡이 국가에서 운영을 하던 형태라면 사창제는 그냥 한 마을마다 이렇게
둔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사창이라는 걸 두고 민간에서 그 마을에서 그냥 민간에서 운영을 하도록 자체적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운영을 했던 게 바로 사창제입니다. 이것은 관리의 수탈을 좀 방지하고자 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황국제 폐지, 사창제는 이제 연결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서원을 대폭 정리하기도 합니다. 원래 서원이 교육과 제사를 담당하는 기관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유교 국가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교육기관이고 아주 중요한 기관으로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이 서원이 하나의 이제 정치 라인을 형성한다든지 정치적으로도 문제가 있었고, 제가 또 수업 때도 얘기했지만 이 서원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서원전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 엄청나다고 했잖아요. 면세와 면역이 되니까 전국에 이게 한 600여가 넘었는데, 600여 개가 발음이 600여 개가 넘었는데, 이 600여 개가 넘는 이 서원전이 면세 면역이 되다 보니까 그만큼 정부가 세금을 거둘 수 있는 땅이 줄었다는 얘기이기도 하고, 또 하나 면역이 된다고 하는 것이 엄청난 이제 이점이 있어서 농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신들은 아주 힘들게 세금을 막 수탈당하고 있는데 옆에 서원전 노비 보니까 편안하게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면역이 되다 보니까 또 세금도 안 내고 역도 안 내고 이런 걸 이제 보면서 와, 차라리 노비가 낫겠네 라고 하면서 스스로 서원전에 노비로 뛰어드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그러면 굉장히 악순환이 되는 거죠. 농민의 숫자가 줄면 줄수록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사람이 줄어들게 되는 거기도 하고, 정부 입장에서는 아주 이중으로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서원을 다 정리해버립니다. 600여 개에서 전국에 47개만 남기고 다 제거를 하죠. 그 다음에 왕권 강화의 핵심은 아무래도 왕궁을 만드는 것이죠. 우리 지금 보고 있는 이 경복궁은 바로 이제 요때 만들어진 거라고 보면 됩니다. 원래 임진왜란 때 불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왕실의 권위를 세우려면 왕궁이 다시 지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경복궁을 중건하게 됐는데, 문제는 돈이 없어요. 돈이 없다 보니까 이 막대한 공사비를 충당하기엔 너무 힘들어서 아주 악수를 두게 되는 거죠. 일단은 뭐 간단하게 생각했을 때는 양반들이 돈이 좀 있으니까 양반들한테서 기부금을 좀 받으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나봐요. 그래서 원납전, 원에서 납부하는 돈이란 뜻입니다. 원납전, 기부금이에요. 일종의 기부금을 받도록 했는데, 내라고 하니까 아무도 안 내요. 그래서 그러면 강제로 뜯어야겠다라고 해서 강제로 기부금을 받아요. 그게 이제 원납전이었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돈이 부족합니다. 돈이 부족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돈을 찍어내는 것이죠. 근데 찍어내도 너무 오버했어요. 당백전이라고 하는 걸 발행을 했는데, 기존의 그 조선의 화폐는 상평통보입니다. 기본적인 화폐는 상평통보인데, 그 상평통보의 100배에 해당하는 가치를 가진 화폐를 막 찍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찍어내서 이게 막 뿌려지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리 2학년 때 경제 배웠잖아요. 화폐 가치가, 기존의 화폐 가치가 엄청나게 폭락을 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물가는 어떻게 돼요? 완전히 폭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엄청난 인플레가 오게 되고, 그러면 백성들은 더 살기 힘들어지는 형태죠. 거기에다가 아주 최악은 이 경복궁 누가 짓는 거예요, 결국. 백성들이 끌려가서 공사에 동원되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백성들의 불만은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자, 그리고 경복궁 멋있긴 멋있어요. 가보면 한번 가보세요. 그리고 요 짓는데 이제 전부 다 목조 건물이잖아요. 나무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 경복궁을 짓기 위해서 양반들의 묘지 근처에 이제 나무를 다 심어놨거든요. 묘지가 바로 보이면 안 된다고 해서 조상이 묘할 때 이 묘지림을 다 이제 만들어놨는데, 그 나무를 전부 다 베어오게 시킵니다. 그래서 경복궁을 아주 멋지게 지어놨죠. 그래서 이 경복궁 중건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요때 안 지었으면 아마 저는 우리가 지금 경복궁을 보기엔 좀 힘들었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중요한 정책이었고 중요한 업적이기도 해요. 어쩌면 흥선대원군의 가장 큰 업적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 당시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최악의 이제 정책이었고, 양반들의 입장에서도
계속 불만이 엄청나게 쌓일 수밖에 없는, 원납전이라든지 묘지름을 막 배워간다든지, 왕궁을 지었을 때 자기들한테 좋은 거는 뭐가 있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